소장을 받았는데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영은입니다. 변호사님,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소장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소장이 올 걸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원고에게 발각이 이미 됐고 발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접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협상도 좀 하다가 소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억울한 케이스들 또는 인정을 해야 될 케이스들에 대해서 각각 나눠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장을 받고 안에 내용을 보니 일부 사실이 과장이 되거나 왜곡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에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하고 다만 위자료 액수 관련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부정행위, 부적절한 행위들 전혀 없었고 이건 완전히 원고가 오해해서 뭔가 각색을 해서 혹은 그 대상이 내가 아니고 제3자였는데 나로 오인해서 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좀 강하게 우리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니다 또는 이제 제3자가 누군지 안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아니다라는 반대 증거 우리가 제출을 해도 되고, 또는 원고가 제출한 그 사실만으로는 농담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해서 단순히 친한 친구 사이거나 직장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고 원고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좀 많이 오바해서 상상에 기반해서 포가 제기된 거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부정행위가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사건을 완전히 기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피고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미혼남 또는 미혼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르고 만났었던 겁니다. 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을 해서 이 사건을 완전히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소송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증거일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원고가 원래 좀 이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이다 인 경우도 있고,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부정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구는 뭐 그런 부부들도 있는 거고, 피고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설명을 피고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뭐 사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과는 다른 류의 주장을 하고 뭐 뒷받침되는 증거는 확실히 우리가 반박이 가능한 증거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완전히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은 무조건 100% 기각이 되는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소장을 받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주장이구나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송에 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가서 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적절하게 준비 서면 제출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하는 그 소송을 위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원고 주장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잖아. 증거도 딱히 내 얘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 선고가 나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인데, 판결 선고가 나고 나면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2심에 가서 다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어요. 그 2주라는 기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중에서 1심에서 판결을 억울하게 받아가지고 와서 2심에서 사건을 바꾼 그런 의뢰인도 있기는 한데, 1심에서 억울한 결론을 받고 그 불복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2심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불복 기간이 며칠 정도 되나요? 불복 기간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진짜 짧네요. 네, 변호사도 바로바로 상담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일단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장 제출부터 2주 이내에 꼭 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상간소장 받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가요? 일단 소장 받으면은 제일 뒤편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가 간략하게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면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30일 이내에 형식적 답변서라고 불리는 걸 일단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따로 변론기일 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를 제가 제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선고기일이 잡힐 수가 있어요. 3월 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3월 5일이 지나고 나서 그 해당 재판부에서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한 4월 5일쯤으로. 이제 4월 5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답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판사가 그냥 원고가 주장하는 게 다 맞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무변론, 원고 전부승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판결이 난다 라고 하면은 이 사건 다투기 위해서는 2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억울하게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사건에서는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도 변론기일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좀 소송이 바로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억울한 심정이나 뭐 이런 거를 반박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기회 없이 그냥 바로 끝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시면은 다시 그 판결 선고기일 잡혀 있던 걸 취소를 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또 잡아주세요. 그래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판결 선고기일 전에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 답변서는 그냥 개인이 그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을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답변서 해가지고 써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억울한 사건이다, 억울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 사건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답변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 잘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법원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어떤 서류나 이런 거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토를 받고 제출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은 소장을 받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원고 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이제 연락을 받으시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모르고 만났다거나 아니면 아무 사이 아니고 그런 오해될 만한 상황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원고가 불쌍하고 원고 입장이 안 된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뭔가 미안한 도의적인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사과를 잘하잖아요. 길 가다가 실수로 발 밟았을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울고 있고 막 이런 대상,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데 내가 고의가 없었고 난 전혀 몰랐던 상황이지만 그러면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용이 막 녹음되고 아니면 음성 파일로 혹은 막 미안하다고 장문의 카톡을 보낸 그 내용들을 캡처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소송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고인데 일단 상대방이 너무 흥분된 상태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그때 모르고 만났다는 점에 대한 증거 있으신가요? 카톡 내용 뭐 이런 거 있는가요? 뭐 하면 그냥 제가 잊으려고 그때 헤어지면서 다 지웠는데요.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결국 남아있는 건 내가 사과한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과를 했네 피고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를 했겠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사건에서 거액의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만났고 속아서 만났고 하면은 자기도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지금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가해자 1명이 있고 피해자 2명이 있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지 검토 없이 그냥 무작정 사과를 했다가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대응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실 부분입니다. 근데 소송 기간도 너무 길고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그냥 합의금 빨리 주고버리고 끝내자 하고 합의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합의를 해서 끝내야 될 상황일 때요. 합의라는 건 상대방이 원하고 나도 원할 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줘야지 합의가 됩니다. 만약에 원고 쪽에서 합의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건 좀 합의될 여지가 커요. 그러면 이제 합의 조건 같은 걸 조율을 해야죠. 원고 쪽에서는 소송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구상 청구는 하지 마라 라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원고 쪽에서는 위자료 합의를 하되 예를 들면 만남 금지, 연락 금지 같은 조항을 추가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피고 쪽에서는 이 사건을 좀 빨리 끝내고 위자료 부분도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을 하고 제3자 발설 금지 같은 조항이 추가가 되면은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결국 합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내가 억울하지만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협상을 하다가 협상에서 액수가 좀 안 맞아서 한 500 정도 차이가 나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소제기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서는 사실은 부정행위 관련한 증거가 딱히 없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들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그 피고의 태도, 그다음에 합의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그 내역들,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고가 패소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건을 어떻게든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려고요. 신속하게 끝내려고요. 그걸 위해서 했었던 그 피고의 어떤 행동들이 나중에는 피고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을 받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상대방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절한 태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권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대응을 잘못해서 말 한마디로 억울하게 패소하시는 경우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